네, 김용민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저희가 스튜디오를 바꿔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초대 손님이 계십니다. 우선 수요일마다 나오시는 김태형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한 분 또 나오셨는데 그 한 분을 우리 김태형 기자님이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특종 기자. 고발 뉴스를 고발수는 죄송합니다. 고발 사주를 네. 고발 사주를 세상에 드러낸 기자입니다. 네. 전혁수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 전혁수 기자님. 그때 이제 그거를 고발뉴스래. 내가 고발 사주를 최초 네. 보도한 언론이 뉴스버스였고 네. 그 당시 뉴스버스에 계셨죠. 네, 맞습니다. 예, 지금은 KPI 뉴스 계시고.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전혁수 기자님 고발 사주. 사실은 고발 사주 사건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에 대한 제대로 된 응징이 있었다면은 신속한 응징이 있었다면 윤석열 정권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맞죠? 아, 그렇죠. 그럼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정말 통안의 고발 사주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 전혁수 말만 들었어도 이건 정말 자다가도 떡이 생기진 않더라도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진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좀 원통함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요. 우리 그래서 오늘 사실 전혁수 기자님 모신 이유가 책을 내셨어요. 제가 이제 그 제보 주셨던 조성은 씨하고 네. 같이 이제 책을 썼습니다. 그래요. 고발사주 사건에 대한 책인데요. 네. 일단 제목은 정치검사. 정치 지었고요. 검사. 예. 예. 아마 가장 잘 어울리는 수식어가 아닐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 검사. 네. 이게 그 책 표지 있잖아요. 네네네. 표지가 예. 사실은 제가 이제 조성원 씨한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예. 표지가 왜 이런 건가? 네. 근데 이게 약간 이 영정 사진 같이 해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네. 네, 그래서 정치 검사의 종말 같은 느낌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 아이디어가 디자인을 조성은 씨 아이디어예요? 네, 조성원 씨가 본인이 그 디자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조성은 씨는 어떤 분입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미래통합당에 계셨던 건 아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통 몰라요. 그 고발 그 사주 사건의 공익 제보자 정도는 제가 알겠는데 그 어떤 얘기로 정치를 하게 되셨는지 저 아이디어가 상당한데요, 저. 그분 어떤 분입니까? 그러니까 조성은 씨가 제가 처음 취재를 했던 거는 음. 이제 이 전혁수 선배랑 같이 만났던 거예요. 네. 그때 이제 같이 만났던 뭐 이유는 이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이제 일들이 있어서 만났었는데 굉장히 뭐랄까 제가 처음 받았던 그 이미지는 이 고발 사주 그 시작 때 책을 보고 나서는 이제 제가 다른 이미지로 이제 봤는데 네. 처음에 보도할 때는 아마 전혁수 선배가 굉장히 고생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보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네. 제가 만났던 국면에는 되게 신나 있는 항상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뭐 좀 들떠 있는 분위기였다? 네, 들떠 있는 상황. 왜냐하면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네. 검찰이 이제 이 고발 사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막 수사가 진행이 되니까 예. 이런 이 잘못된 일들은 막 밝혀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 이 되게 이제 역사의 어떤 한 페이지를 쓰는 사람처럼 신나 있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이제 고발하면은 네. 이건 진짜 그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라는 믿음에 네. 벅차서 그랬다. 근데 이 아이고. 책을 보면 또 다른 모습들도 있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책을 보면 이 제보를 해서 제보를 한 이후에 자기가 되게 어떤 힘든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전혁수 선배와 이 제보자 간의 어떤 이 심리적인 대결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우리 조성은 씨. 조금 약간 예. 보충을 드리면 조성은 씨는 원래 그 이제 국민의힘 당시에는 이제 미래통합당이죠. 네네. 그쪽 이제 선대위에서 부위원장 하시기 전에 네. 원래 민주당 쪽에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할 때 예. 그때 캠프에서 좀 일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에 있을 때도 국민의당으로 넘어가서 그때 안철수 쪽에 국민의당으로 갔다가 그때 이제 안철수 쪽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천정배 의원님 추천으로 이제 국민의당을 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최고위원이죠. 이제 그 비상대책위원을 했었고 네.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조국 사태가 터지면서 그때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넘어갔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떻게 따지고 보면 뿌리는 민주당 쪽으로 보는 게 네. 맞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나름대로 또
뭐 미래통합당이 민주당보다 훨씬 더 좀 정의 기반에 서 있다. 또 그렇게 생각을 했고 책에 보면은 예. 미래통합당에 가게 된 건 조국 사태 이후에 벌어졌던 그 진보 인사들의 그 어떤 어두운 면을 보고 실망해서 간 것처럼 써 있어요. 뭐 흔히들 위선, 뭐 이중잣대 이런 것들에 이제 실망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네. 하도록 하고 김태형 기자님, 네.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명태균, 야, 네. 이게 진짜 완전 권력을 집어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그 현안을 딱 한 단어로 줄이면 네. 이제 명태남 스캔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거든요. 명태균이 한 축이 있고 김대남이 한 축이 있잖아요. 예. 근데 김대남 이슈는 오히려 보수 언론에서 네. 그 김대남의 말을 그 기점으로 네. 이제 칠간신이 있다. 그리고 한남동 라인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 강릉 황 사장 아들을 포함한 그 7인. 그렇죠. 네. 근데 어제 그제 채널A 보도에서 되게 재밌는 포인트를 봤는데 대통령 집무실에 예.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대통령 집무실과 같은 층의 여사 집무실을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서 채널A가 보도한 게 뭐냐면 한남동 비공식 보고가 없어질 예정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여권 핵심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그러면 김건희에게 그동안 이제 뭐 안 해도 될 보고가 같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또 어디서 유추할 수 있냐면 네. 한동훈 대표가 한남동 라인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죠. 여기에 맞불로 권성동 의원이 예. 도곡동 라인을 얘기하거든요. 도곡동 라인은 그렇지. 도곡동에 저 한동훈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앞에 가가지고 편의지하고 시위를 했어. 그래서 이 상황들을 본다면 사실 한남동 라인을 얘기했을 때 한남동 라인이나 그런 게 어딨냐. 네. 여기서 이제 끝이 났어야 되는데 음. 권성동 의원이 도곡동 라인까지 얘기하면서 네. 실상은 이런 라인들이 실제로 있다라는 거를 서로가 다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아이고야. 네, 그래서 이 이 김대남 어떤 폭로, 김대남의 이제 발언으로 인해서 이런 이제 그 십상시 내지는 칠간신의 존재가 드러나게 된 거고 네. 이게 이제 한 축이라면 명태균 씨가 여태까지는 말만 하다가 네. 이번에 이제 카톡을 깐 거예요. 이제 저기 실향이 옮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보도는 이제 제가 방송에 나와서 몇 번 지적을 했지만 네. 명태균의 입만 쫓아가는 보도는 결국은 이게 이제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이 얘기를 제가 몇 번 드렸었는데 예. 명태균 씨가 직접 카카오톡을 까면서 카톡 내용을 까면서 이제는 실체가 있는 국면으로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기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명태균 씨가 공개할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나와야 될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제가 노컷뉴스 기사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여론조사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명태균 씨가 일을 잘한다고 체리따봉을 보낸 적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까지 나온 상황이니까 네. 실체는 아마 이제 앞으로도 더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대통령실에서 어제 그 뉴데일리 기사예요. 네. 대통령실에서 좀 황당한 얘기를 했는데 명태균 씨는 사기꾼이니까 더 이상 팩트 체크를 해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이 말은 우리가 이제 해명하기 힘들다라는 말로밖에 해석이 안 돼서 아무래도 선수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해석밖에 안 돼서 예. 국면이 이제 대통령실에 해명 없는 명태균 씨의 어떤 그 약간 핸들이 고장난 8톤 트럭이 되지 않을까. 핸들이 고장난 트럭. 네. 우리 전혁수 기자님은 현재 그 국면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제가 사실 명태균 씨 이슈를 저도 취재를 조금 하고 있거든요. 예.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여론조사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여론조사일까? 당시에. 에 와. 대해서 취재를 사실 좀 했었고 예. 어쨌든 간에 저희는 이제 과거를 통해서 이제 현재를 좀 반추해 볼 수밖에 없는 좀 그렇죠, 그런 측면이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명태균 씨 이름이 되게 특이해서 이게 이름 찾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요. 한겨정보 열람실에 가면 예. 이름 치면 다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가서 한번 쳐봤더니 이제 과거에도 이제 여론조사 문제로 공직선거법 위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세요. 네, 전력이 있고 뭐 주로 뭐 질문지를 뭐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표본 같은 거. 그래서 표본을 저희가 원래는 뭐 IDD를 해서 돌려야 되는데 자체 구축한 표본을 갖고 여론조사를 했다든지 네. 이런 걸로 처벌을 받은 실제 사례들이 있는 거 저희가 그거 확인했습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자체 DB? 그렇다면은 그 DB에 어떤 예컨대 자기들이 저기 마음에 들어하는 그 응답층만 딱 모아놓고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믿을 수 있는 게 RDD. 그냥 아무 번호나
거는 전화 그렇게 해서 얻은 여론조사 결과가 사실은 가장 신뢰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선거 여론조사를 자체 구축 DB로 했을 경우에 이건 공표 비공표를 불문하고 이건 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렇게 처벌이 된 사례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명태균 씨가 직접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그 미래한국연구소라는 업체 그 아니 업체도- 사실상 그 사람이 네. 그 소유주라는 얘기 있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가 근데 본인은 이제 부인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 네 거기도 이미 그걸로 몇 차례나 벌금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회사는 취소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회사에서 여론조사 보고를 실제로 받으셨다고 하니까 예.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이 좀 좀 없어 보이긴 그렇죠. 하는데 네. 네. 근데 뭐 결국 이제 윤석열이 됐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엉터리 여론조사를 받아보고도 그 여론조사가 맞았던 거예요.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아이고 참. 근데 어제 녹음 파일 공개된 것들만 보더라도 홍준표보다 2%만 높게 해주이소 뭐 이런 네.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예, 예. 윤석열이 2%만 더 높게 나오게. 그리고 표본을 자기들 마음대로 뭐 60대를 더 넣으면은 2%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 조작이 아니면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제 그 녹음 파일 보면서 사실은 그 옛날에 이제 김경수 지사 그 댓글 조작이었나요 그때? 그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드루킹 사건. 아, 드루킹 사건. 음. 드루킹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댓글로서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다라는 거였는데 이거는 실제로 여론 조작을 해서 어떤 이득을 보게 만들려고 했다. 이렇게 되면은 같은 기준으로만 두고 보자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보이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떻게 번질지 이게 마치 그 박근혜 탄핵 전야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 탄핵을 해야 된다는 그 국민들의 어떤 그 여론이라던가 이런 네. 것들이 이제는 조금씩 좀 높아지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정치권이 이제 이런 국정감사에서나 네. 여러 이제 기회가 있을 때 네, 잘못된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내고 그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이제 그냥 뭐 단순히 여론이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 텐데 네, 사실 국정감사를 보면은 이게 뭐야 싶어요 사실. 네. 너무 이슈를 따라가는 것 같아. 이슈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좀 그렇죠.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그 갖습니다. 옛날 그 국정감사인데 보면 예, 어떻게 됐든 굉장히 이제 구력이 있는 정치인들이 이슈를 만들고 네. 기자들이 그 뒤를 쫓아가면서 사건을 찾아내고 파헤치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언론에 나와 있는 이슈들만 가지고 추가적으로 어떤 핵심을 파고드는 것보다도 그 이슈들을 따라가면서 국감에서 어떤 이름을 알리기 위한 사실 그런 모습들밖에 안 보여서 좀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네. 기자님은 어떠세요? 저도 동의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이런 말을 여기 나와서 해도 되는 건지 의원들이 함량 미달인 거지. 아, 예전 같으면은 제가 이제 박근혜 정부 때부터 저는 기자를 했는데 네네네. 제가 10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보면 그 의원들이 굉장히 이제 갖고 오는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네. 원래 국정감사 때가 되면 지금도 그렇지만 기자들한테 보도자료가 쏟아집니다. 이제 네, 그거를 그렇죠. 보도를 네. 해달라 네. 하는데 좀 약간 크리티컬한 게 없다라고 해야 되고 그거는 사실은 약간 전반적으로 의원들 역량 혹은 이제 보좌진들 역량이 좀 하락한 게 아닌가 약간 좀 걱정이 되는 지점도 사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어제 그 뉴진스 멤버가 네. 국회에 왔는데 정말 참 목불인견이더만요. 그건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아이고 저 채통을 좀 지키실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사진 찍으러 다니. 그 국감 증인으로 나온 그러니까 그 노동자가 죽어서 나왔던 하나오션의 예, 그 임원도 같이 이렇게 셀카를 찍고 말이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그 뒤에 앉아 있다고 이러고 셀카를 찍어? 근데 저는 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 예.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를 해요. 그러니까 국회 개원식에도 안 나타나고 그렇지. 그리고 국회가 뭐 아니 뭐 24건이나 지금 저기 뭐 거부권 행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회의 어떤 합의나 여야의 합의 그 이제 약간 이런 게 있어야 나도 받아주겠다. 네. 그러니까 국회를 약간 대통령의 밑에 있는 사람들로 보는 거 아닌가 이제 생각이 드는데 예. 그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이 국회에 출석하는 증인들도 국회의원들이나 국회 권위를 그렇게까지 높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출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셀카를 예. 찍고 있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예, 저 장면이군요. 정말 참. 어떻게 웃는 모습으로 또 포즈를 취해주고 있네요. 아이고 참 저분은 진짜 프로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사실 저 뉴진스의 민지가 나오면 저도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고발 사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고발 사주의 그 보도가 조성은 씨의 제보로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됩니까?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된 게 맞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조성은 씨하고 저하고 이제 그냥 밥을 먹다가 네.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뭐 정의로운 검찰총장이다. 예. 뭐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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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하고 그렇죠. 충돌하고 하면서. 근데 그리고 나서 윤 대통령이 그때 이제 총장직을 사임을 한 지 얼마 안 됐었던 시점인데 2021년 그 3월인가 그때 2021년 네, 네, 3월에 예, 아마 사퇴를 했을 거예요. 하고 이제 조성은 씨랑 저랑 5월에 밥을 먹었죠. 아, 예, 5월에 밥 먹다가 네, 너무 웃긴 게 예. 이제 그때는 정혁수 선배도 정혁수 기자도 뉴스버스 소속이 아니었고 저도 뉴스버스 소속이 아니었는데 그때 이제 정혁수 기자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전화가 와서 야, 그 검찰에서 국민의힘 시켜가지고 네. 고발장 전달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하고 이제 전화를 끊은 거예요. 네. 누가 그거를 했는지를 말을 해줘야 취재를 시작하는데 야, 그거 한번 취재해봐 하고 끊었는데 네. 도저히 누가 갖고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 네. 국민의힘 관계자만 해도 한 1,000명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네. 제가 정말 좀 믿을 만한 사람들하고만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이제 뭐 한 2명 정도 되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태연이. 아, 네, 김태현 였던 기자님. 거고. 예, 예, 예. 뭐 조금 이제 뭐 얘기 앞서 들어가기 전에 얘기를 좀 드리면은 김태현 기자가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이거 취재할 때. 예, 그래서 예, 뭐 예. 나중에 뭐 저희가 취재하다 막히는 부분이 생기고 후속 취재할 때 자료가 좀 필요한데 구하고 싶으면 제가 이제 못 구하는 부분을 뭐 김태현 기자가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요. 좀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굳이 태연이랑 같이 오늘 출연하고 싶다고 사실 했습니다. 고발 사주 보도가 정말 괄목할 특종인 이유는 뭐냐면은 다른 이유 다 필요 없고 윤석열이를 경노하게 만들었다는 점. 뭐 그랬잖아 기자들 앞에서 그렇죠. 그냥 뭐 큰 소리로 아니 공작을 하려면 말이야 좀 큰 언론 메이저 언론에다 하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야말로 전국을 찔린 거야 그거는 한마디로. 그 마이너 언론이라고 저희 둘 다 그래서 인증을 받은 뭐 그것도 있고 그때 당시에 맨날 뭐 저희가 기사만 쓰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맨날 이렇게 그랬죠. 논평했는데 네. 저는 단 한 건도 고소 고발을 당한 게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혁수 선배가 이제 뉴스버스에 있을 때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뉴스버스에 들어갔을 때 희한하게도 딱 특정한 날짜에 꼭 김건희 윤석열 관련한 보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9월 2일 김건희 여사의 생일. 아 그래요? 나 진짜 생일인 줄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아 그날 보도한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날부터 보도가 된 거고 네. 그 다음 해에 우연찮게 저도 이제 단독 보도를 했는데 네. 김건희 여사 관련한 단독 보도였는데 딱 그날이었어요. 그래요. 진짜 일부러 한 게 아니고 정말 그냥 그때 원래 조성은 씨하고 처음에 이제 뭐 보도를 하냐 마냐를 갖고 이제 솔직히 제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내놓기가 어려운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실은 만약에 그 자기 당에서 벌어진 일이고 그런데 이거를 언론에 제보한다. 그거는 자기 정치적 생명을 걸고 하는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게 사실이고 저도 설득하려고 노력했고 이제 뭐 본인도 알았을 거예요. 이게 뭐 보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예, 제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 예. 그러니까 식사 자리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우리 정 기자님한테 얘기를 했고 예. 이거를 보도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조성은 씨로 하여금 진실을 공개하시라 이렇게 계속해서 설득하셨고. 네, 설득을 했고 사실은 설득에 좀 실패했죠. 아 그래요? 네, 실패를 했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성은 씨랑 처음 얘기를 할 때 조성은 씨가 처음에 이제 얘기만 하고 자료를 안 주다가 아하. 그러니까 7월 달쯤에 제가 뉴스버스에 들어가서 근무하고 있는데 네. 카톡이 하나가 와서 예. 그때 얘기를 다시 꺼내면서 캡처 파일을 5장을 보내줬어요. 아 그게 혹시 그 손준성이 예. 박힌. 그렇죠. 아이고야. 그래서 저는 5월 달에는 손준성 보냄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봐서 잘 몰랐고 손준성 보냄이 보여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거 검사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전화를 했죠. 성원 씨 예. 손준성 검사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된 건데 이제 조성원 씨도 고민이 되니까 자기가 일단 사업하는 게 있어서 일단 8월, 9월까지는 내가 좀 곤란하다. 라고 이렇게 처음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8월까지는 기다려준다라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한 겁니다. 네. 그 제보자와의 어떤 그런 신의를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자가. 네, 최소한의 신의를 좀 그럼요. 지키려고 노력했죠. 예. 그러니까 이 책이 굉장히 구성이 재밌어요. 네.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 조성은 씨가 그 상황을 설명을 하면 그 뒤에 전혁수 기자의 또 설명이 나와요. 계속 번갈아 가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공전에 그렇죠. 공저야 그렇죠. 공저. 네. 예. 그래서 이걸 읽으면 되게 예. 입체적으로 책을 그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게 네. 방금 말씀 주신 그 상황에 조성은 씨는 자기가 이제 그 당시에 마음속에 있었던 얘기들을 여기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자라도 이거 쓰고 싶겠다. 그리고 근데 내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내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정치도 힘들 수 있겠는데 그렇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예. 이제 자기 소외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그 뒤에 전혁수 기자의 이제 그 상황 설명이 나와요. 네. 그래서 외부에 이제 기사를 쓰기 위해서 어떤 취재를 했는지 그리고 이 시기에 조성은 씨를 설득하려고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상황을 그 고발 사주 사건의 이 전반적인 내용이 그래서 조성은 전혁수 이렇게 해서 상황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기자랑 제보자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나 이거를 이제 또 보게 되더라고요. 자, 이 사건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게 이 검찰에서 또 윤석열과 독대하는 대검의 수사정보기획관 정책관. 네, 네. 예, 하여튼 윤석열과 뭐 다이렉트로 대화도 나누고 그럴 수 있는 일반 문고리 권력이죠. 예, 그런 손준성 검사가 국민의힘으로 그 당시 미래통합당으로 간 김웅 의원 전 검사한테 야, 당에서 고발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넘기면 우리가 알아서 다 할게. 검찰에서 다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해서 고발을 사주한 것. 이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조성은 씨였던 거고 그 조성은 씨가 공익신고를 하게 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조성은 씨가 전혁수 기자님한테 제보를 냈고 취재를 통해서 이것이 세상에 불거져 나오게 됐고 예, 이런 그 과정이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왜 굳이 당을 통해서 그렇게 고발을 시켰을까? 그냥 자기들이 수사하면 될 일 아니었나? 라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명을 했어요. 우리가 고발을 왜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면 네. 검찰이 특정 정치인들에 대한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인지 수사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지. 또 게다가 또 그때는 문재인 정권이었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예. 이제 또 마침 또 이제 채널 A 사건으로 뭐 최강욱, 유시민 등등 막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을 찍어 수사를 한다. 네. 이거는 검찰적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미래통합당에서 고발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수사하는 척하면서 혼내줄게. 요런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고발장을 보시면은 직접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나오는 부분이 당시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원래 관할이 검찰이었어요. 네. 그래서 명예훼손하고 공직선거법을 같이 끼워 넣는데 네. 공직선거법을 넣기가 좀 애매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예. 기자들이라든지 예, 그렇죠. 이게 애매하니까 여기다 되게 이제 잘 안 쓰이는 법리인데 신문 방송 부정이용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정말 웬만한 공안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죄거든요. 예. 그거를 갖다가 집어 넣어서 예. 공직선거법을 우겨 넣어서 고발장을 보낸 거예요. 직접 수사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고발사주 했던 그 사건 결국에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고발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로 고발장이 두 건인데 네. 2020년 4월 3일날 넘어왔던 첫 번째 고발장의 피해자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죠. 네. 근데 요거 좀 바꿔서 얘기를 하면 네. 윤석열의 부인과 윤석열의 최측근. 음. 그래서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시킬 동기가 있는 거는 그분밖에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대검찰청의 수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그 밑에서 바로 윤석열의 수족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손준성 당시 검사였고,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가 이렇게 당으로 김웅 전 검사한테 보냈다면은 요거는 우리 저 윤 총장님 그 패밀리, 그리고 패밀리라고 하는 것은 김건희도 있고 한동훈도 있고 이 사람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해가지고 사주를 한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근데 아직까지는 손준성이 단독
범행을 저지른 걸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속 보낸 적이 없다. 그 법정에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 손준성 보냄으로 돼 있는데. 그때 이제 반송했다 이 주장이 그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온 거를 자기가 반송했는데 예. 그거에 이름이 찍혀 있었다. 그러니까 반송이란 게 어디 있습니까? 텔레그램 써보셨잖아요. 아이 그래. 난 봤는데 받기 싫으면 지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걸 반송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이게 반송을 해도 반송한다는 게 네. 그러면 다시 전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제보자 자기한테 제보한 사람 이름이 찍혀 있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반송을 했는데 자기가 다 일일이 저장을 해서 다시 그걸 처음부터 다 보냈다는 얘기잖아요. 아.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쨌든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어요. 그렇죠. 예. 2심 진행 중인데 언제 판결이 나오나요? 11월 1일 날 판결이 나오죠. 얼마 안 남았네. 예. 근데 보니까 1심 법리가 탄탄해서 2심에서도 이게 엎어질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던데 맞습니까? 그게 사실 저는 재판을 좀 제가 한 2번 빼고 다 직관을 했거든요. 네. 예. 저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판사가 달리 판단할 수 있다.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게 예. 텔레그램을 보냈을 때 텔레그램에 손준성과 기붕 사이에 예. 누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이제 이거를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예. 1심에서는 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합치했다. 공모한 거다라고 네. 해서 유죄를 때렸는데 네. 2심 판사님은 그 부분을 되게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손준성 쪽에서 마지막 변론을 할 때 이제 끌고 나온 게 뭐냐면 제3자가 있다라고는 말은 안 하고 가능성을 얘기를 하면서 보고를 할 수 있는 사람 자기가 해서 위에 그래서 판사님이 물어봅니다. 아니 대검 총장이랑 차장한테는 보고를 할 수 있는 건데 텔레그램으로 보고를 할 수 있는 건가요? 하니까 이제 텔레그램으로도 보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아시겠지만 수사정보정책관은 원래 차장하고 일을 안 합니다. 원래 총장하고 하는 자리고요. 그건 남은 게 총장한테 보고했을 가능성을 얘기한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고발장 작성이라는 거는 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업무가 아니에요. 예. 그 의무 없는 일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주장을 좀 종합을 하면 윤석열의 직권남용 가능성을 손준성이 얘기한 거다.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그 부분이 인정이 돼서 손준성 검사에게 대해서 무죄가 판결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윤석열한테 해야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의무에 없는 일을 시켰으니까 직권남용이죠, 그건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이 얘기가 이제 재미있는 건 뭐냐면 손준성 검사가 보낸 걸 중간에서 다른 사람이 전달을 했다라고 한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손준성 검사가 설명한 대로라면 검찰총장이나 차장한테 보냈다는 건데 예. 그러면 검찰총장이나 차장 둘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 보냈다는 얘기가 돼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직접 사주를 한 거죠. 그러네. 야, 그러니까 손준성이야 사실 처벌 받든 안 받든 뭐 우린 그건 큰 관심이 없고 결국 손준성 배우가 누구냐 여기에 우리의 또 관심이 또 모아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나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좀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만약에 혹시 이제 판사님이 어떤 판단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설사 그렇게 했다고 해도 손준성 검사도 공범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아니 네. 그 종범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응?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좀 약간 이제 재판장 같은 경우는 이거 자체를 약간 좀 분위기가 썩 사실 손준성 검사한테 불리한 재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제가 현장에서 느끼기로는 그렇습니다. 윤석열에게 불리합니까 그럼? 그 애초에 네. 처음에 그 재판을 시작할 때 예. 아니 공소장을 봤는데 예.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직권남용 공소장 같은데 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판사가? 판사님이 첫 공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판사가? 예. 그 판사님은 이력이 어떤가요? 고향이 어디고 몇 기고? 그래서 뭐 이제 뭐 일각에서는 이제 그 사람들마다 좀 다른데 이제 뭐 무죄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얘기도 나오고. 막 손준성 그러던데요. 무죄 나와도 좋지. 그렇다면은 배우가 윤석열이라고. 근데 이제 또 힌트를 그거를 뭐 준다면- 직권 조사를 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요. 그것도 해야 되는데. 예, 가능성만 쭉 깔아놓고 이제 만약에 무죄를 준다 그러면은 그건 공수처가 수사를 잘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 일사부재리니까 예.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예. 근데 이게 이제 손준성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랑 그럼 어떤 관계가 있냐, 검찰총장과 어떤 관계가 있냐를 조금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아까 이제 그 PD님도 조금 헷갈리셨던 게 수사정보정책기획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원래 추미애 장관 때 네. 기획관 차장급이었던 기획관에서 네.
그 정책관으로 내린 거예요. 네. 기획하면 왠지 좀 공작의 냄새도 나고 그래서 정책관에서 담당관. 그리고 담당관으로. 그래서 원래 차장급에서 부장급으로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원래는 차장급에서 부장급을 내리면 차장급이니까 손준성 검사는 다른 데로 가야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못 가게 여기에 남겨달라고 했던 인물이에요. 그렇지. 네. 나중에 이제 추미애 장관 들어와가지고 야 지금 검찰 인사 좀 손을 봐야겠다. 이 윤석열 그 라인으로 돼 있는 거 다 바꿔야겠어. 이랬을 때 윤석열이 손준성이 좀 남겨주시죠. 그렇죠. 그렇게 좀 비굴하게 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준성 검사를 그때 왜 남겨달라고 했는지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이었지만 이렇게 고발사주 보도가 나오면서 이게 왜 남겼어야 되는지 이유가 설명이 되는 거죠. 맥락이.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정치검사 링크를 저희가 걸어놨습니다. 좀 많이 구매해 주시고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는 책이라는 정평이 좀 나 있는데 윤석열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올라가고 두 번 다시 이제 정치검사가 판치는 세상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지혜를 얻으실 수 있어요. 정치검사 지금 우리 라이브 창에 그 핀셋으로 걸어놨으니까 여기 들어가셔서 좀 많이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리비아 데이님 10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미리다님 10,000원 고맙습니다. 자, 많이들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 김웅전 의원은 정의의 투사가 됐습니다. 막 윤석열 정권 비판도 하고 말이죠. 이 사람이 원래는 사실 유승민 쪽에서 정치 시작했던 사람인데 그 손준성하고는 뭐 저 사법연수원 동기라면서요. 네, 뭐 그렇기도 하고 요새 뭐 되게 정의로운 검사 그 정의로운 검사를 봐도 됩니까? 너무 그 곧잘 옳은 말을 많이 해가지고. 뭐 옳은 말 많이 하시고 사실 뭐 그래서 저도 뭐 옛날에는 김웅 의원님께 좋아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성은 씨랑 처음에 그 밥 먹으면서 나왔던 얘기 중에 김웅 의원 얘기도 있었어요. 네네네. 제가 그때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얘기도 하고 김웅 얘기하면서 그때 이제 조성은이 네가 잘 몰라서 그래.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그 김웅이 보낸 그 텔레그램을 보여주면서 이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저도 그때 확 깼죠. 네, 깼는데 취재를 들어가 보니까 그 어쩔 수 없는 그냥 뭐 이 사람 검사구나 싶었던 게 검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 말을 계속 바꾸고 거짓말 해설하다 걸리면 또 이제 딴 말하고 이제 네,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냥 뭐 그 내가 그래도 좀 좋게 생각했던 김웅은 이게 아니구나. 네, 인식 속에 남아 있을 뿐이지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근데 이게 이제 또 비화 중에 하나는 검언유착 사건과 고발사주 사건은 쌍둥이 사건이거든요. 네네네. 검언유착 그 보도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이제 고발사주 사건인데 네. 사실 전혁수 선배랑 저랑 이 검언유착 사건 때까지는 의견이 좀 달랐어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기자랑 검사랑 뭐 거래를 한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보를 받고 아니면 이제 그 제보를 관련해서 이 검사한테 내가 이제 취재한 내용을 좀 알려주고 더 많은 제보를 받고 정보를 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얼때까지는 기자들이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검언유착이 말이 되는 거냐?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이제 한동훈 검사랑 그리고 채널 A가 사건을 만들어내려고 했다고 판단을 했던 거고, 네네네. 전혁수 선배는 이때 있었던 거는 그냥 이제 관습적인 정도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것도 있고 내가 VIK 사건은 제가 취재를 그렇죠.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핵심 검언유착 사건의 이제 중심 인물이었던 이철 전 VIK 대표도 전혁수 기자가 굉장히 오랫동안 취재를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는 이제 의견이 갈렸어요. 근데 이제 고발사주 사건을 보도하기 직전에 이제 그 전혁수 기자가 전화가 와서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이제 저는 마음이 여태까지 마음에 굉장히 담아두고 있는 것들인데 내가 그때 미안했다고, 내가 오판했다. 그래서 이 고발사주 보도를 하고 나서는 야 검언유착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걸 나도 이제 인지했다라고 이제 해서 사실 저 후배에게 그런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진짜 멋있어요. 진실을 따라가는 기자의 진면모예요 이게. 그렇죠. 오류가 있을 때 바로바로 이걸 인정하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 이철 씨 사건을 취재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감정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피해자분들 많이 만나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걸 분리해서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구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분리해서 보니까 네가 판단했던 게 조금 더 사실에 부합했던 것 같다. 저 시기도 같고요. 검언 유착 사건과 그렇죠. 고발 사주 사건은 이 연결이 돼 있어요.